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성환 소장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으로 우리가 논문을 제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논문 제목은 그 논문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논문의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논문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을 딱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논문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제목이 만약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거나 애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논문의 내용하고 연관성이 없어 보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논문이 제목을 통해서 그 논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더 좋은 논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나는 뭐 신비한 거를 좋아한다. 나는 우아한 거를 좋아한다. 나는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거를 좋아한다. 라고 해서 논문 제목을 정말 너무 포괄적으로 잡는다거나 멋지게 잡는 거는 좋지만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그 논문을 처음 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논문 제목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입수하는 타이밍과 시간을 일단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 제목은 가급적이면 이제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논문 제목을 통해서 논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빨리 어느 정도 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목을 작성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논문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가도 중요하고, 또 그 이전에 작성되어진 논문들을 봤을 때 그 논문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논문을 많이 보는 이제 뭐 저 같은 입장에서는 논문 제목만 딱 봐도 뭐 대충 보일 것들은 탁탁탁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논문 제목에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그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그 논문 제목을 통해서 얻었던 그 정보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굉장히 고맙죠. 그런 제목을 적어준 그 연구자한테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 제목을 잘 적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연구 논문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논문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연구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논문에서 사용된 도구가 뭔가, 연구 도구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법. 자,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2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연구 도구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연구 모형이 작성되었을까?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가설이 제시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설이 채택되었을까? 어떤 가설이 기각되었을까? 이 부분까지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추까지 할 수 있냐면,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일까? 이 부분도 유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연구 제목 하나만 딱 보고 유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논준모 사이트에 있는 강좌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이나 자문 또는 제 수업 강의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뭐 유튜브 강좌나 블로그 강좌를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목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제목 선정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보시는 분들은 제목을 통해서 연구 대상과 도구, 방법 정도까지는 정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통해서 이런 정보까지는 파악하실 수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 뒷부분에 빗금치 놓은 부분들 이 부분까지를 논문 제목만 딱 보고 한 10초 이내로 딱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달인입니다. 제가 달인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설에 대한 이론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설 이론은 통계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논리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가설이 제기가 된다. 이제 어떤 연구자에 의해서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가설에 대한 근거가 먼저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근거들은 대부분 다 이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선행연구에서 벌써 조사되어서 결과가 보고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근거를 삼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 가설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가설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근거로 세우는 요것들도 핵심적인 것들은 가설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채택이 된다면 내가 어떤 추론에 의해서 나온 가설, 추론 가설, 이 가설이 나의 주 가설이 되겠죠. 이 주 가설이 채택이 되느냐 또 채택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택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양한 시사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론 가설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이 전제 가설들은 채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추론 가설이 추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어야만 하는 가설과 채택이 되어도 되고 기각이 되어도 되는 가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심사를 하시거나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자, 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 앞에 거를 통해서 연구 모형과 가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가설이 유추가 되잖아요. 가설이 유추가 되면 그 모형을 딱 보고 이거는 채택이 되어야 되는 가설이구나, 이거는 기각이 되어도 되는 가설이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거는 채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택이 되었을 거고 어떤 것은 이거는 기각이 되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여기까지가 뭐냐면 연구의 범위죠. 연구의 범위입니다. 그럼 이제 연구 대상에서도 범위가 잡혀 있고 도구에서도 범위가 잡혀 있고 방법에서도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대상을 벗어나는 부분,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죠. 막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결국 이 연구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의 한계, 도구의 한계, 방법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범위는 이 연구의 제3장에 들어가는 연구의 방법일 것이고,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이 연구의 대상적, 도구적, 방법적인 한계일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채택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한계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기각됐는데 진짜 기각되는 건지, 채택이 되었는데 진짜 채택되는 건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그 자체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한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가설을 딱 보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내 연구 모형에 받아들여야죠. 이 한계를 극복을 해야만 내 연구가 이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연구 논문들의 제목을 딱 보고 거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제가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뻥을 치는 게 아닙니다. 과장을 시키지도 않고 뻥을 치는 것도 아니고 논문 제목을 보면 한 10초, 20초 내로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뭔가 감을 잡고 그 논문을 들여다봅니다. 그 논문에서 이제 감을 잡은 상태에서 그 논문을 보는 거죠. 그 논문을 보면 저는 절대 서론부터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감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만 봅니다. 한 32페이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한 21페이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한 43페이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한 56페이지 정도 보고, 그냥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것만 딱 보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논문은 거의 100% 다 이해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100% 하면 좀 뻥이고 한 90% 정도 이해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행 연구조사를 한 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한 편을 마무리하는데 한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논문 한 편을 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막 읽어 내려가다가 한 15페이지 읽다가 아이고 이제 졸리네, 내일 읽을까 해서 그 다음날 다시 읽으려고 하니까 16페이지부터 읽어지냐 이거죠. 앞에 거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1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한 17페이지 정도까지 읽다가 팥빙수를 한 그릇 먹고 할까 하다가 그 다음날이 되고, 그 다음날 또 1페이지부터 다시 해가지고 또 16페이지 보고 하다가 아메리카노나 한 잔 때리고 할까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한 편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논문을 이렇게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논문 제목을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는 게 제목에서 좀 감을 잡고 들어가야 합니다. 또 반대로 논문 제목을 봤는데 이건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논문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지? 이런 논문 제목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논문은 첫 번째 그냥 안 본다. 왜 안 보냐면 첫 번째 신경질 나서 안 본다. 두 번째 논문 제목을 이렇게 이따위로 적을 만한 사람이라면 논문 내용도 개판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심하게 표현을 하지만 좀 이렇게 강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문 제목을 이런 식으로 적는 사람이라면 내용도 볼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본다죠. 감은 못 잡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보던 방식으로 논문을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제목에서 뭔가 아우라가 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본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논문 제목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논문 제목을 만든 논문은 다른 연구자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건 발전이 없어요. 다른 연구자들과의 빠른 교신, 빠른 의사소통, 빠른 정보 교환을 위해서 제목에서 많은 정보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제목과 관련된 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